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오늘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인간은 신이 될까?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아니면 데이터신, 데이터교라는 인공지능의 가축들로 전락할 것인가? 그 결론이 이제 오늘 나올 텐데 그 전에 조금 짚어주실 게 있다고요? 네, 결국 이제 오늘날 어떻게 해서 지금 사실 자유주의가 승리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인본주의가 세 가지 분파가 있었잖아요. 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네. 진화론적 인본주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1914년부터 1989년까지 인본주의 간의 종교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1914년부터 1989년까지 인본주의끼리의 종교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네. 70년 사이. 하긴 뭐 그렇죠. 동서 냉전 같은 거 있었고 양차 대전과 네. 그리고 결국 미소 체제 싸움이 있었죠. 네. 거기서 결국 승리한 게 누구냐? 자유주의가 승리했죠. 네. 그래서 진화론적 인본주의, 나치즘, 파시즘 다 네. 격퇴했고 또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또 격퇴했죠. 그래서 결국 지금 남아있는 인본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는 개인주의, 인권, 민주주의, 자유시장 요게 패키지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우리 인간이 지난 시간에 기아랄까, 전쟁이라고 할까, 질병이라고 할까 이 세 가지 과제를 이행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 이상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불멸과 행복과 신성을 추구하는 과제로 넘어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거죠. 문제는 과연 이제 당연히 인간의 생명과 감정과 욕망 이런 것을 자유주의 인본주의 얼마나 조장하고 좋아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불멸과 행복과 신성 축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문가지인데 문제는 과연 이 전제가 되는 자유주의 전제가 되는 주체, 그 개인, 뭐 유권자, 네. 아니면 소비자 이 사람들이 과연 자유의지로 행동하냐 이거죠. 과연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건 나온 거잖아요. 인간은 도덕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한다는 전제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 다 했는데 교육까지. 근데 20세기 후반부터 우리가 다양한 이제 과학기술을 발전하면서 과연 인간이 그런 존재냐 이거죠. 인간이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개인에게 높은 가치를 준 거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믿기 때문에 인간은 참 위대한 존재고 신성한 존재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이러냐 이거죠. 뇌과학이 발달하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영혼, 자유의지, 자아 이런 거는 사실 있냐 이거죠. 있는 것은 유전자, 호르몬, 뉴런, 신경전달 물질 이런 거밖에 더 있냐 이거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잖아요. 행동을 할 때. 여기서 재밌는 살인 이야기가 나와요. 살인을 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과정들은 자유의지로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그것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그냥 결정론적 외부 자극이 오면 이렇게 반응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좀 약간 시니컬하게 이야기합니다만 방사성 원자의 자발적 붕괴 같은 무작위적 사건의 결과로 그냥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학적인 그 과정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칼을 들고 사람을 해친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순수하게 자아의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 그냥 자극에 반응하는 것일 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면 또 재밌는 이야기 하는 거죠. 아까 영혼 이야기가 똑같은데 어떻게 진화론의 자연 선택이 인간의 모습을 바꿀 수 있냐 이거죠. 자유의지가 있다면.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진화론에 따라 가지고 아까 영혼이 있는데 어떻게 이 모습이 자꾸 바뀌어가는 걸 설명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롭게 행동하고 선언하는데 진화론적인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 이거죠. 이 사람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모든 동물이라는 선택은 그들의 유전 암호를 반영하는데 그 배우자를 찾고 습관이 있고 결국은 인간도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데 그게 자유의지에 따른 우린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욕망을 가지고 행동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자기 욕망을 선택할 수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됐을 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니네는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는 거지. 네가 막 특별히 뭘 심각하게 고민해서 결정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도 다 너의 DNA가 시키는 대로 갔을 뿐인 거라는 입장이죠. 여기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 당이 아니라 저 당에 투표하는 이유 자체도 내가 그냥 나는 내 선택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내에서 만들어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과정들 자체는 아주 결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무작위적이라는 거죠. 그건 너무 간 거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런 그렇게 보고 연구 있어요. 결과도 있어요. 네, 많이 나와요. 그래요? 지금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보주의적 성향을 띌 것인가 아니면 보수주의적 성향을 띌 것인가조차도 네. 타고난다고 하는 그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내 생리학적 과정에 따라서 욕망을 느끼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나는 마치 난 내가 이것을 원하고 난 그에 따라 행동한다 라고 그냥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이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네. 내 판단에 있어서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다 흔들리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도 바로 개인주의, 인디비주얼이잖아요. 절대 이제 더 이상 분리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인간은 분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듣자마자 또 표독스러워지네.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나라는 존재가 고귀하지 않은 느낌 갑자기 확 들고 나는 그러는데요? 그거를 굉장히 느꼈는데 언제요? 내 판단이라는 게 네. 그 전에 한번 결혼할 때 그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 결혼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네. 저는 결혼이라는 걸 할 생각이 없었고 네. 아이도 낳을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건 내 판단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고 네. 그러다 어느 날 38, 9쯤에 길에서 지나가는 아이가 네. 너무 난 애들 별로 예뻐하지 않았거든요. 조카조차도 심지어. 네. 근데 걔가 갑자기 너무 예쁘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가왔다는 게 이제 나한테 왔다는 게 아니고 네. 심리적으로 내 마음속으로 네. 후려치고 간 거예요. 네. 이 변화가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를 이제 스스로 복귀하면서 나도 이쯤 되니까 요 나이쯤 되니까 이세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구나. 왜냐면 난 내 판단, 내 의지, 내 자아에선 전혀 그런 게 없었던 사람이고 그걸 날 그쪽으로 설득할 아무런 동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DNA는 나한테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만약에 그렇다면 우주가 혹은 뭐 지구가 혹은 대자연이 나에게 준 이 명령을 거스르지 않는 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겠다는 판단을 하면서 그 뒤로 이제 일이 좀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애 낳자고 결혼한 건 아닌데 그런 변화를 이제 느꼈던 시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나는 스스로를 되게 경멸했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판단한 내 인생은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을 그 전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혹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그때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난 굉장히 그 순간이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박님은 네. 젊었을 때 네. 좀 여자를 많이 만나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네. 그럼 나중에 애를 갖고 싶은 욕구도 많았어요? 결혼하고 나시고 난 뒤에? 그때는 사실 많이 만나고 싶고 그죠. 많이 이제 사람들 보고 싶고 이런 거였지. 그것이 20대에는 바로 그렇게 연결이 다 안 됐죠. 근데 이제 그것이 30대 들어오면 이제 그것들이 이세를 보야겠다는 그것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저는 거죠. 이게 연관관계가 있나 해서요. 왜냐하면 정프로님은 20대 때 엄청 그 욕구가 강했잖아요. 여러 여자를 만나고 싶고.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뇌의 어떤 화학 작용에 의해서 자기 자손을 많이 퍼뜨리고 싶은 이미 DNA가 있다면 그 많은 여자를 만나는 그것까지도 다 연결고리가 그럴 수도 있는 있겠네요. 건데 네. 정국님 어떤지 약간 저도 궁금했고. 마찬가지고. 이거는 네. 정박님뿐만 아니라 네. 정말 극히 드문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가질 수밖에 네네네. 없는 생각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의 유전자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구나. 그런 어마어마한 번식에 대한 욕구가 그렇죠. 있는 애들만 살아남아서 맞죠. 번식을 했어. 그리고 정말 돌연변이적으로 좀 아닌 친구들이 한 번씩. 있겠지. 그러나 그 숫자는 정말 통계적으로는 무의미하다고 할 정도로 매우 적고. 또 돌연변이가 했다 하더라도 또 번식을 안 하니까 또 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 어마어마한 번식 욕구의 총합 정도로 난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겉으로는 막 아닌 척하고 막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난 거의 믿지 않습니다. 예. 그냥 아닌 걸로 믿고 싶겠지 본인들은.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객관적 실제가 있고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객관적 실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따라서 주관적인 느낌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대로 상호 주관적인 네, 그래도 뭐
애를 가져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혹은 이런 뭐- 식으로 계속해서 작용하는 거겠죠. 혹은 뭐 아이를 갖는 건 별로 뭐 좋은 게 아니다는 그런 그렇죠. 또 생각도 있을 수는 있는데 맞습니다. 여튼 그 객관적 실체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네. 물론 그거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발달된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가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우리 뇌 스캐너를 통해서 이제 다 들여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유기체가. 그러면 약물이라든지 유전공학이라든지 아니면 뇌 자극을 직접적으로 줘가지고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욕망을 있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통제할 수 그 있다. 실험이라기보다 이걸 직접 경험한 기자가 한 명 있거든요.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 셀리 에디라는 기자가 이걸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육군에서 이 헬멧을 병사들한테 씌워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전쟁터 나서 총속이 좀 꺼려지는 사람이라든지 갑자기 너무 겁이 나가지고 총을 못 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력 헬멧에가 이걸 씌워준대요. 네. 그러니까 씌우기 이제 먼저 그걸 모자를 쓰기 전에 셀리 에디가 처음에 이제 전쟁 시뮬레이터에 들어간 거예요. 총 딱 들고 이제 갑자기 막 테러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갑자기 너무 얼고 놀래가지고 제대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겁도 많이 나고 총을 막 쏠 수도 없었다는 거죠. 쏴야 된다 생각은 하지만 이게 안 땡겨지고. 자, 그런데 너무 무섭고 나 아무것도 못한 데가 총을 못 쐈는데 이제 좀 있다가 헬멧을 착용하고 이제 총을 똑같은 이제 훈련을 상황을 들어간 거예요. 보여줬는데 네. 딱 자기 헬멧 쓰고 나서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무런 뭐 공포감도 안 들고 그냥 차분해지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그리고 마치 자기가 냉정하고 차분해지면서 그냥 가상 테러리스트들 향해서 진짜 차분하게 한 발씩 썼다는 거죠. 진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람보가 하나 탄생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이제 테스트 끝났습니다 하고 딱 벨이 울렸는데 네. 자기는 한 몇 초 지났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몇 초. 네. 근데 20분이 지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20명의 테러리스트 나온 20명을 전원 다 사살했다는데 사살 성공에 나왔다는 거죠. 아무런 심적 저항 없이. 네. 그냥 그 영적인 느낌이었대요. 머릿속에 나에 대한 완전 확신이 차고 그냥 차분하게 하나씩. 그게 뭐 뇌파였어요? 아니면 뭐 그렇죠. 이 헬멧 장치가 결국 그거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인간이 그럼 자유의지도 이제는 그럼 구매가 가능하지 않냐 이거죠. 그럼 로미오와 줄리엣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비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저 원수의 집안을 어떻게 사랑하게 돼? 그러면 약을 먹어? 그러면 줄리엣 싫어지게 된다 이거죠. 근데 과연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다른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하지 않느냐까지 온다는 거죠. 그럴 필요도 없이 유전자 가위를 싹둑해가지고 네. 넣어버리면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개인주의라는 것, 인디비주얼. 인간은 내가 자유의지가 있고 절대 그는 나눌 수 없다는데 아니네, 그죠? 통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은 이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전증 앓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 내전증 앓는 분들이 내전증이 결국 이건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간질이라고 불렀잖아요. 네네네. 한쪽 뇌에 이제 좌반구, 우반구가 있는데 아. 한쪽 반구에서 이제 일종의 전기 폭풍이 일어나면 다른 부분으로 퍼져나가면서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퍼져나가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좌반구, 우반구가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실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제 수술을 받은 10대 소년한테 너 뭐 하고 싶니?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너 장래희망이 뭐니? 그러니까 걔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좌뇌가 대답한 거예요. 좌뇌가 우리가 말하는 논리와 분석적인 추론. 그게 좌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로 말하는 것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라고 말해요. 네. 근데 실험하는 이제 과학자들이 근데 얘 우뇌는 뭐로 대답할까 궁금해진 거예요. 말을 하는 건 좌뇌니까 화가인데. 그래서 우뇌한테는 어떻게 실험했냐면 우뇌에도 그 일종의 말하기 중추 신경 다발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걸 음성 언어는 이걸 발화가 안 되는 거죠. 말하기 이제 그러니까 언어 영역이 있긴 했는데 말로 발화는 안 돼요. 글로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종이를 그 여러 종이 있잖아요. 글자를 만들 수 있는 종이를 알파벳 쓴 종이를 소년의 왼쪽 시야에 놓은 거죠. 우방구로 가야 되니까. 왼쪽 시야 끝에 놓고 나서 그래 우뇌로 가니까 아까 말한 그 화가가 되고 싶다면 자네고 왼쪽 시야에 놓으니까 이건 우뇌로 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너 뭘 하고 싶니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제 왼손이 움직이더니 이제 철자 조각을 모아낸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니까 자동차 경주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자동차 경주라고. 그러니까 뭐야 인간이 인디비주얼이 아니라 갈라지는 거예요. 같은 뇌에서 좌반구 우반구 하니까 다르게 답하는 거죠. 장래희망을. 말로는 못하니까 이제 조각을 모아가지고 자동차 경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실험. 야, 좀 무섭다 이거는. 그러니까 단일한 자아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게 실제 경험하는 자아가 있고 이야기하는 자아가 있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재밌는 실험을 해요. 어떤 여자 환자한테 운해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운해 쪽으로 가는 좌방구겠죠. 포르노 사진 한 장을 슬쩍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 여자한테 이제 슬쩍 보여주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이 막 얼굴을 붉히면서 웃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물어본 거죠. 지금 뭐 때문에 웃으세요 하니까 아니 그냥 뭔가 뭐 섬광 같은 게 번쩍 보이는 것 같아갖고 웃었다 이렇게 답을 해요. 본 거는 분명히 포르노 사진인데 그래서 그런 다음에 자기가 성강이라고 대답하면 또 키득키득대고 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계속 웃냐라고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네가 지금 합리적인 대답을 해야 되는 애잖아요. 네. 얘가 지금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설명을. 그래서 막 여자 한참 고민하더니 지금 이 방에 기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게 되게 웃기네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포르노 사진을 보고 뭔가 웃었다는 거를 좌뇌는 말하기 싫은 거다 이거죠. 그건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사진 보고 내가 웃었다 이러면 그죠? 여러 가지 저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근데 웃기긴 웃긴 거잖아요. 우뇌가 보고 그 반응은 했는데 좌뇌가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 경험한 거는 이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저 기계가 웃어서 웃었다는 식으로 합리화를 정당화를 시켜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뇌는 실제로 경험하는 자아가 있고 그 경험을 토대로 뭔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것들이 다 통합됐다고 통합적으로 하나로 뭐 어떻게 경험하든 이게 이제 뇌에서 잘 처리해갖고 하나의 결론을 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이것조차도 내가 직접 경험한 거랑 내가 뭔가 아웃풋을 내는 거랑은 따로 분리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실험을 했다는 거군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유명한 분이 있죠. 그 데니엘 카너먼이라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행동 경제학자. 뭐 심리학이나 거의 비슷한 건데 이 사람이 실험을 했단 말이죠. 재밌는 실험이라서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 14도 온도에 물이 담긴 그릇에 60초 동안 손을 담그게 해요. 그럼 좀 불쾌해요. 이게 좀 약간 차갑게 느껴져서 좀 불쾌하대요. 그다음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제 14도짜리 똑같은 물에 담그게 하고 또 60초가 흘러요. 그런 다음에 뜨거운 물을 좀 약간 집어넣어요. 그럼 15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30초 정도 더 있다가 이제 손을 빼라고 해요. 자, 이제 두 실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냥 14도짜리에 그냥 60초 계속 넣었고, 그 다음에 한 실험은 60초 14도짜리 연 다음에 온도를 1도 올린 다음에 30초 더 집어넣었거든요. 그 참가자들에게 자, 이 두 실험 중에서 이제 다 한 실험만 선택할 수 있다. 너 무슨 실험 할래? 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실험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뒤에 거 하겠죠. 왜요? 아니 약간 따뜻하게 돼서 기분이 조금 더 낮은 게 마지막 기억이니까 그렇게 가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 그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 14도짜리에 1분 있었잖아요. 근데 15도짜리 올랐다도 1분 30초나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래봤자. 어쨌든 14도 불쾌한 기억 일부는 다 똑같은 거고 약간 좋은 기억이라고 해봐야 그래봐야 추가로 30초를 더한 건데. 근데 왜 사람들은 1분 30초를 그 한 거를 이게 더 좋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전부터 오히려 1분 30초짜리 실험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대체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 뭐냐 이거죠.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겪을 때 실제 경험을 겪은 자기하고 이야기하는 자는 뭘 생각하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지속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속담이 있죠.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는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인간은 경험을 평가할 때 그 경험에서 제일 안 좋았던 부분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을 선택하지 평균을 안 낸다는 거예요. 평균을 내고 지속 시간 내면 당연히 1분 해야 되는데 아닌 거죠. 인간은 마지막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같은 거 가면 막판에 촛불이며 뭐 어쩌고 해갖고 막판에 눈물 짜내고 막판에 감동 코드 집어넣고 심파로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 2박 3일 동안 개고생한 걸 까먹고 갑자기 그 수련회가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 수련회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뀌고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 많이 적용되는 게 이제 소아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어린애 진찰하거나 항상 그 옆에 보면 사탕하고 과자 많이 있잖아요. 그래야 줘야지 애들이
그 불쾌한 경험을 안 가지는 거죠. 그래도 끝에 다른 거 먹었어 라고 해가 애들한테 그거를 그렇게 불쾌한 기억으로 각인 안 시키는 거죠. 참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참 경험하는 자기하고 이야기하는 자가 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르면 이 사람이 과연 통합된 자아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이제 그 수련회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어쨌든 인간은 누구나 자기 보호 기제 혹은 뭐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을 안 좋게 기억하는 걸 싫어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좋은 기억으로 어떻게든 만들고 싶은데 그 명분을 그들이 제공하는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대충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요 명분 쌓는 걸로 이렇게 아마 그들이 이제 시스템 만들어 놨구나 그렇죠.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 보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설명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성직자들이 만들어낸 게 바로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고 뭔가 귀한 것을 갖다 바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더 좋게 생각하고 더 이제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화론적으로도 이 인간의 출산에도 적용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출산하는 과정이 엄청 힘들잖아요. 초산하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막 오랫동안 고통, 진통을 겪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을 겪고 나서 이 인간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냐면 산모에게 분만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며칠 동안 베타 엔돌핀하고 코르티솔이 막 분비되거든요. 그게 기분 좋게 해준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산모가 어떠냐? 그 고통의 총량은 기억 안 하고 마지막에 그래도 탁 낳고 나니까 기분 좋아지더라. 또 낳고 싶어져. 뭔가 기분이 좀 좋았어. 후련했어. 이런 느낌을 가져가지고 안도감도 주고 막 여러 가지 주니까 고통의 기억, 출산의 기억이 긍정으로 바뀌어가지고 또 계속 애를 낳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 이렇게 불확실한 거예요, 사실은. 맞아. 하여튼 그리고 인간은 생각보다 정말 고통에 또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잘 견디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끔찍한 일들도 어떻게든 하여튼 견뎌내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걸로 이렇게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그러니까 이 고통을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과 고통이 될수록 의미 부여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았지만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뿌듯해지는 거예요. 신이 나에게 내린 나는 이것은 순환이야. 신이 나에게 내린 순환이가 난 얼마 신의 선택을 받았어 라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무적의 만능 치트키예요. 그런 믿음만 딱 줘버리면 너가 뭐 잘 되든 못 되든 무조건 신의 영광이고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걸 딱 심어주면 그 종교의 성직자랄까 뭐 정치의 어떤 지도자들은 완전히 그냥 이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다 내 말 다 듣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 인간은 지난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이 희생과 고통은 가치가 있었으라고 생각하고 개죽음, 개고생 이걸 절대 못 받으려요. 그래서 더 개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자기 자신이 대단했다. 나는 그래도 그 허무에서 의미를 찾아냈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사람은 계속해서 그 충성을 유지하니까. 그 영화 뭐 7월 4일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죠. 탐 크루즈 나온 거. 그 사람은 아주 국가를 애국자였는데 베트남 전쟁 갔다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상해용사가 되었고 좌절을 많이 겪었고 거기서 오히려 이제 국가의 실체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국가가 더 이상 젊은이들을 전쟁에 내보내지 마라. 반전투사로 이제 우리가 바뀌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여기에 따르면 결국 실수에 내가 그렇게 국가에 어떻게 보면 뭐 거기서 그 영화에서 보자면 국가에 꼬임에 빠져가지고 내가 나가서 내 지금 몸을 망쳤지만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나는 반전투사가 되어서 이 젊은이들에게 다시 진정한 애국이란 무엇인가를 말해줬으니까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죠. 지난날의 실수 다 거기서 모든 것에 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것은 뭐냐? 인간에게는 결국 자유의지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든 정당해주는 이야기하는 자, 환상을 만들어낸 자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경험한 자는 고통을 느꼈지만 뭐 아까 우리가 3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또 모순이 갭이 극복이 될 수 있겠죠. 인간의 내에 다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고 보면 이건 과연 뭐냐 이거죠. 개인이 과연 자유의지를 갖고 있냐 이거죠. 이거 상당히 좀
그래서 이게 21세기에 일어난 이게 자유주의가 지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인간이 이제 그러면 더 이상 경제적 군사적 쓸모가 사라졌다 이거죠. 경제적 군사적 쓸모가 없다 이거죠.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네. 지금 컴퓨터 4차 산업혁명에 뭐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드론과 로봇이 이제 전쟁을 하는 판에 그러니까 인간은 전쟁 방패막이 정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근대 인본주의처럼 큰 가치를 부여하기 힘들다. 개인주의도 아니잖아요. 이제 완전히 인간은 다 조작 가능한데 이런 인간에게 무슨 가치를 부여하겠냐라는 거 하나. 또 그 다음에 집단으로서의 가치는 발견하겠지만 개인으로의 가치는 갈수록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면 일부 특별한 개인에서 가치를 발견해가지고 결국 그들을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해서 초엘리트 집단이 될 것이다. 요런 식의 세 가지 위협이 이제 자유주의, 즉 인본주의를 이제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 실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인본주의처럼 가치가 과연 있느냐?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예전에 근대에서 왜 그래도 우리가 사회복지를 해주고 인권이 나왔냐면 그때는 전쟁을 하거나 시장을 하거나 이게 필요한 존재거든요. 대중이. 전쟁에 국민군대, 나폴레옹이 국민군대 만들어갖고 군인으로 복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만들어줘야 돼요.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전쟁에 군대를 써먹어야 되니까 사회복지 해주겠다 된 거예요. 네네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존권 이런 걸 만들어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 21세기 경제 이제 뭐 더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새로운 이제 시스템이 나오고 있는데 인간이 더 이상 무슨 경제적 역할을 뭘 할 것이며 군사적 역할을 뭘 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갈수록 힘들어질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전제가 이거죠. 과학은 인간도 결국 알고리즘이라 본다 이거죠. 알고리즘. 알고리즘 뭡니까? 계산기 형태잖아요. 네. 문제가 들어가고 입력하고 딱 논리 단계를 거쳐서 출력하는 건데 그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뭐 그게 사람의 몸 살과 피로 만들든 쇠로 만들든 상관없다 이거죠. 주판을 쇠로 만드나 플라스틱으로 만드나 뭐로 나무로 만드나 2+2 계산할 때 주판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냐? 유기적 알고리즘이 비유기적 알고리즘이 절대로 하지 못하거나 그보다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한마디로 인간보다 못할 게 없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게 안면 인식은 컴퓨터 못한다고 봤잖아요. 예전에 애기도 안면 인식 할 줄 아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기도 엄마 아빠 알아보고 어른 알아보는데 컴퓨터는 못하지 않느냐. 지금 안면 인식 기술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뭐 인간보다 훨씬 낫죠. 네. 인간이 구분할 수 있는 숫자보다도 컴퓨터가 뭐 데이터만 충분히 있다면 네. 구별할 수 있는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갈수록 전문화가 되어 갔잖아요. 영역이 세분화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알고리즘이 그 대체하기 너무 쉽대요. 오히려 예전에 종합적 판단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군자는 불기라고 했잖아요. 그릇이 되면 안 된다. 어떤 특정한 용도의 그릇이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지금 가장 컴퓨터가 따라잡기 힘든 직업이 뭐냐? 고고학자라는 거예요. 고고학자 같은 경우는 뭐 별의별 걸 다 이제 현장에서 해야 되니까 그 알고리즘은 그걸 흉내낼 경제적인 가치도 약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따라가기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음악 프로그램이 이제 교향곡도 하루 5,000곡 작곡하고 시도 작곡하고 지금 우리 챗GPT 또 요즘은 그 구글에서 뭐죠? 바드인가요? 바드. 그게 더 요즘 더 잘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 경쟁은 뭐 끝도 없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다는 거죠. 19세기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인간이 이제 기계가 우리 일제 다 빼앗아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도 일어나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탄생했잖아요. 네. 노동자 계급이 나왔잖아요. 이제 농민만 있다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겁났단 말이죠.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완전 기계의 노예가 되고 우리는 너무 힘들어. 농사 지을 때는 그것도 좀 쉬면서 했는데 이거는 뭐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 그리고 또 뭐 희망도 있었겠죠. 그래도 먹을 게 나오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의 희망과 두려움을 응답했던 사상이 바로 막시즘이었다는 거죠. 그 노동. 근데 지금 21세기는 어떤 계급이 나오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네. 일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치, 경제, 예술적으로 어떤 가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판단하는데 유권자는 아까 무조건 현명합니다. 이 사람 뭐 현명해?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그거밖에 모르는데. 그럼 정권이 아무리 못해도 마지막에 한번 잘해주면 돼.
그럼 사람은 마지막에 그래도 마지막은 나 지금 최근에 정치 잘하네 찍어줘야지. 5년을 못해도 마지막 하루 잘해주면 그래도 이 사람이 멋지게 하네 찍어줘. 이런 게 인간이란 말이다. 그럼 그것도 안 돼. 경제적으로 지금 이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뭐가 중요해. 그다음에 자기 그 미학적인 아름다움 이것도 다 자기 게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제 이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진짜 사상 최초로 일하지 않는 계급이 그냥 대량으로 출현한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은 뭐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유발 하라에 따르면 뭐라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은 미친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뭔가에 몰입하고 만족해야 된다.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몰입과 만족할 수 있는 거는 약물 중독과 컴퓨터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약물 중독과 게임 중독은 사실상 지금의 시대적 변화와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뭔가에 몰입을 할 게 없으니까 네, 못하는 거고. 네. 해봐야 이제 컴퓨터 게임 애들 열 몇 시간씩 하다가 죽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네. 그리고 아주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미국도 그 약물 중독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그냥 길거리에서조차 네. 막 수백 명이 그냥 이상한 기괴한 모양으로 네. 막 서 있거나 이런 일도 있는데 이 독서 몰입하면 이 참 제 책의 즐거움이 있는데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잉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가 독서군요. 아니 이게 그렇네요. 이제 뭔가 저는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독서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독서대가 없으면 몰입 못하죠. 독서대가 딱 이렇게 있으면 책의 즐거움에 정말 네. 고통 없이 네. 많이 몰입을 좀 할 네. 텐데 리드모아 독서대를 가정 상비약처럼 필수품으로 한 집당 하나씩 갖고 있는 건 어떨까? 좋습니다. 그런 저 생각이 댓글 듭니다. 볼 때 리드모아 독서대 진짜 잘 쓰고 있다라는 댓글 많이 보거든요. 그럼요. 네. 네. 리드모아 독서대 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필수품. 필수품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 네.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네, 리드모아 독서대. 뻔한 장난감, 게임 아이템 이런 거 말고 책 좋습니다. 책과 함께 리드모아 독서대 네. 한번 꼭 선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약물과 게임으로 환상에만 빠져 있는 그리고 이 집단들이 정치, 경제적 번영,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예술 아무런 기여도 못하는 그 환상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쓸모없는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인간이라면 이걸 왜 존경해야 하고 존엄시해야 되는 거죠. 왜 각자를 존중해줘야 되느냐? 그렇지 어차피 않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애들인데. 지금까지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인간의 생명 그리고 인간의 경험이 가장 신성하다고 했는데 그건 자유 의지가 있다고 봤는데 그게 없는데. 그리고 갖고 이제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지금 이것만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뭐가 신성하고 존엄한 거냐?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걸 사용함으로써 어쨌든 돈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돈을 내는 이 돈 자체가 힘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내는 게 네. 정말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벌어갖고 그 돈으로 돈을 내는 거라면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돈이 일해서 번 돈이 아니고 네. 나라에서 그냥 나눠준 돈이에요. 돈이라. 그러니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라고 네. 이제 그들은 또 생각할 수 있죠. 여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자유주의 인본주의가 직면한 첫 번째 위협은 이제 이렇게 되어버렸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아웃 오브 데이트 되어버릴 수 있다 이거죠. 저 이제 완전 지나간 이야기 될 수 있다. 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결국은 그렇게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 미래 시스템이 개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개인은 이제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의 뇌과학의 발전이랄까 여러 가지 빅데이터의 발전이 없으니까 예전에 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많은 빅데이터와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이 소비하고 생각하고 뭘 읽고 쓰고 보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 개인주의가 통했던 이유는 사회 체제라고 할까 어떤 시스템이 나를 효과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나를 알지 못하니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개인에게 맡겨야 된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힘을 발휘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인을 알고 싶어도 아무리 FBI CIA, KGB가 해도 데이터 아무리 모으면 이게 뭐가 안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라고
좋고 할까. 이 내각의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이거 생각할 때 진짜 이게 말은 이렇게 하면서 얘 머릿속은 다른 거 생각하고 있다. 이까지 다 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뭐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 수 있는 외부 알고리즘이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럴 때 괜히 이제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죠. 외부 알고리즘 알아서 더 만들어주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에 아리크라는 노래가 유행을 했대요. 아리크. 아리크가 무슨 남자 이름인데 네. 이 여자가 이제 주인공이 여자예요. 이 노래 가사의 주인공이 여자인데 이 자기의 전 남친 이름이 아리크인데 지금 전 남친이 이 전 남친 아리크에게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리크가 나보다 잠자리를 더 잘하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네. 아리크가 내보다 더 재밌게 해주냐 내보다 더 자극적으로 해주냐 막 이런 물어보는 그런 이제 노래 가사래요. 못난 못난 놈.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배드포스트라는 회사에서 이런 남자를 위해서 내가 옛날에 지금 애인의 전 남친보다 내가 더 잘하는지가 궁금한 사람을 위해서 생체 완장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생체 완장.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관계를 가질 때 심박수, 심장, 박동수, 땀의 양, 시간, 오르가즘 지속 시간, 소비한 칼로리 같은 데이터를 딱 수집해가지고 그걸 분석해갖고 성적 능력을 수치로 딱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너의 성적 능력은 얼마?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뭐 어땠어 이런 질문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여자마다 다르니까 이 사람의 능력치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아, 근데 이제 아니 이거 숫자로 이제. 근데 어쨌든 내 네. 여자친구가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여자 입장에서 1번, 2번, 3번 네, 남자가 네, 쭉 네. 있는데 1번, 2번, 3번이 사실 이제 생각해볼 때 얘는 이래서 좋았고 쟤는 저래서 좋았고 이제 교전에 그렇게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장단점들을. 근데 뭐 잠자리도 그냥 누가 제일 좋았던 것 같은 느낌 정도 막연하게 있는 건데 이제 이걸 수치로 정확하게 1번은 69점짜리였고 그 69번짜리로 이 완전히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지금 완장이? 현재. 예. 이제 아니 우리 아까 나오는 심박수. 그, 심박수, 땀, 어. 그리고 시간, 그리고 오르가즘 이제 할 때 지속 시간. 그러니까 지금 칼로리. 지선 씨는 네. 아직도 네. 인간이란 존재가 네. 영혼 그리고 네. 의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심박수는 이쯤이야 뭐 낮게 나오더라도 내 머릿속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바라라의 그렇죠. 혹은 뭐 그 실험한 혹은 그 회사의 입장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너보다 너를 더 잘하는 게 너의 심박수, 너의 뭐 흘린 땀, 뭐 이런 온도, 네. 체온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철학, 영상, 심리 분석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알고리즘에 맡겨갖고 숫자를 통해서 너를 알아라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 아까 우리가 그 카너만의 실험처럼 인간은 가장 그 정점하고 결말만 그 자기 경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나중에 투표를 갈 때 오히려 지금까지 5년간 지켜봤던 뭐 뉴스랄까 그리고 자기가 좋아요 눌렀던 거 이런 거 다 분석해가지고 자 당신은 투표를 이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니냐 이거죠. 뭐 약간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자 봐봐요. 수학 잘한다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수학 점수 보고 알죠. 점수 보고 알잖아. 네. 걔가 일종의 알고리즘이에요. 그것도 시험 문제가 1번부터 25번까지 쭉 내줘. 몇 개 맞은 날 체크해. 네. 넌 80점이야. 그럼 이제 수학 점수 80점이고 난 80점만큼의 실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잖아. 근데 사실은 이지선은 그보다 훨씬 더 수학적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머릿속에는. 근데 90점 맞은 애보다 수학을 못한다고 판단하잖아요. 네. 그깟 시험 종이 하나 갖고. 그러니 그것도 어찌 보면 지선 씨 생각에는 안 맞는 일인 거지.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다 받아들이잖아. 마찬가지로 네, 네. 이 성적인 뭐 테스트 이런 것들도 네. 그냥 그렇게 점수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뭐 그것도 이제 네. 받아들인 그렇죠.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노래가 더 이상 이제 거기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음. 네. 그냥 숫자로 그냥 배드포스트에서 만든 완장 차고 그냥 딱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저는 얘기는 그거였어요. 전 남자친구보다 내가 잘했어? 라고 묻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아 그래요? 지금 이 완장 얘기가요.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왜냐하면 이 완장은 지금 이 여자의 현재 상태만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남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자친구가 네. 그 전 남친보다 잘했는지를 궁금해하잖아. 네, 이걸로 뭐 집착하잖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나는 근데 80점이 나왔어. 네.
근데 그 전 남자친구는 그렇죠. 60점이 나왔어. 그러면은 여자가 그거를- 사고 있는 거지. 그거를 물어봐야 되는 점수를 너 전 남자친구랑 그렇지. 했을 때 그렇죠. 점수가 네, 몇 점 그렇죠. 나왔어? 네. 이렇게요. 그럼 비교가 된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면 인정되죠. 아, 예. 그죠, 그죠. 그럼 완전 인정되죠.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집착할 더 이상 전 남친 아리크에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점수가 딱 비교가 되니까. 네. 잘해 못해 딱 그냥 넌 오빠는 60점이야? 이렇게 바로 나오니까. 그렇구나. 숨길 수가 없겠네. 거짓말 많이 아,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대신 그거는 여자가 차고는 있되 네. 점수는 남자한테만 가는 거야. 아. 여자는 점수를 몰라. 아. 네. 그래 그래야 생각. 그래야 좀 더 좋겠다. 너무 잔인하다. 왜냐면 여자가 점수를 알면 네. 바로 아니 여자들이 네.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몸은 거짓말 못하지.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좋았어라고 거짓말 많이 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거짓말 못하게 되고 심지어 전 남자친구까지도 음. 끝났어.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 정말 개인으로서는 더 이상 존중받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세 번째도 알림 서비스로 전 남친한테는 집착하네, 누구에 집착하시네. 전 남친한테는 네. 현 남친 점수를 보내주는 거야. 서비스 $25 더 내면 아, 현 남친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남친 점수를 알려주는 그 서비스. 와, 그럼 이건 대박 나겠다. 칼부림 나는 거 아니에요 또? 칼불이 나죠. 대신 이제 그 회사에서 칼도 팔아. 나 네. 무섭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결국 이제 인간의 존엄성 신화가 깨어지고 개인으로서의 가치도 깨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이제 그러면 소규모 이제 특권적인 어떤 인간들 몇몇이 남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필수 불가결하고 해독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특권층을 이룰 거 아니냐. 거의 이런- 신의 자리에 오르겠네.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래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간이 그래도 1인 1표, 정치적으로 1인 1표고 존엄하다는 거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어떻든 결국은 같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특권 계급이 생기면 우리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크로마뇽인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이거는 이상해지겠죠. 우리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 예전 영화 보면 거기서 이제 우주로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온 찰튼 에스턴이 그럼 자기는 인간인데 그 원시 인류는 똑같은 모습을 하지만 완전히 이게 수준이 뭡니까 몇 단계 미치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세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안에 심적인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는 더 퇴화할 수도 있는 거죠.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 지금 민주주의라고 막 하는 것들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이럴 때는 결국 물론 불멸, 행복, 신성의 추구는 인류 전체를 위한 거지만 이게 결국은 초인간 계급을 소수의 인간 계급을 탄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결국 자유주의는 이제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 이거죠. 이런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그럼 자유주의가 붕괴되면 어떤 새로운 사상, 어떤 새로운 종교가 그 공백을 메꿀 것인가. 그게 바로 두 가지인 거죠. 새 종교의 뭐냐. 바로 기술 인본주의하고 데이트교가 그 공백을 메꾼다고 보는 거죠. 기술 인본주의는 뭐예요? 기술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인간이 여전히 창조의 정점이다라는 예전에 그 인본주의적 가치는 고순하지만 호모사피엔스는 이미 역사적 사명을 다 완수했다. 역사의 사명을. 그래서 미래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기술을 가지고 호모데우스를 창조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기술 인본주의. 기술을 가지고 호모데우스를 만들자라는 거죠. 아, 인간을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 다 했으니까. 요 호모사피엔스 말고 그다음에 호모데우스가 그렇죠. 되는 신인류를 창조를 하자. 기술을 통해.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진화론적 인본주의의 21세기 버전이죠. 근데 물론 이제 나치즘이나 이런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브리딩입니까? 그 육종 그러니까 교배를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 강제 교배. 그러니까 유태인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되고 아리안족은 뭐 이런 식이고 또 인종 청소 이런 정말 반인도주의적인 그 방법을 동원했다면 기술 인본주의는 그게 아니고 기술 일로 호모데우스를 만들자. 새 인류를 만들자. 어떤 기술? 유전공학, 나노 기술, 예. 그리고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평화롭게 호모데우스를 만들자 이런 거죠. 아, 그 누구도 못난 사람이 없을 세상. 근데 뭐 그 누구와 다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더 계급을 엄청 나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네, 하늘에 사는 누구. 그러니까 네. DNA를 조작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 조작해 주면 되잖아. 돈 있는 사람만 해주고 힘 있는 사람만 그럴 해줄 수도 것 있죠.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이 분리가 되겠죠. 아무리 호모 데우스라 하더라도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좀 다른 여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유전공학에 따라서도 하나의 풀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일종의 특대형 개미. 같은 호모 데우스라도 또 거기서 막 이게 계급이 나눠지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너는 요 일만 잘하는 개미. 그러니까 일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죠. 딱 그 분야에서는 완전 신적인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인간은 개미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네. 또 하나는요? 자,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이런 기술 인본주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문제는 인간의 아까 그는 인정한다 했지만 그 욕망과 경험이 인간의 우리가 권위의 원천이었다고 했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느끼는 욕망과 경험이 원천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기술 인본주의에서 생각하는 일종의 호모 데우스의 의미와 권위의 원천은 어디서 이제 찾느냐 이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데이터교라는 거죠. 데이터. 데이터. 네. 데이터하니까 자꾸 우리 만남이 아니고 네. 데이터. 네, 데이터교 하겠습니다. 데이터교죠. 결국 이 데이터교에 따르면 결국 이제 모든 것들은 하나의 유기체도 생화학적 알고리즘이다 이거죠. 데이터의 흐름이라는 거죠. 네네. 모든 것은 하나의 어떤 정보의 흐름이고, 그러면 그 가치 있다, 가치 없다 이것은 어떤 현상이든 실체든 그 가치는 뭐에서 판단이 되느냐? 데이터 처리에 얼마만큼 잘 기여하느냐, 원활하게 돌아가느냐, 이걸로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베토벤 교향곡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냐 하면, 데이터 교에 따르면 뭐 그런 게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느 것이 더 많은 데이터 처리에 기여하느냐로 보는 거죠. 어느 것이 더 많은 데이터를 양산해내고 기여하느냐. 그렇게 볼 때는 이제 뭐 베토벤의 고향곡이 더 많은 정보 패턴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건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 가짜 뉴스 막 말도 안 되는 거에 조회수 확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야말로 데이터 교에서 원하는 가짜 뉴스는 우리에게 엄청 많은 데이터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제는 인간이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잖아요. 데이터, 우리가 가장 원초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정보를 짜내잖아요.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에서 또 지식을 짜내잖아요. 그다음 그 지식에서 지혜를 짜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인간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능력. 그 수많은 데이터가 오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자 알고리즘에 맡기세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열심히 보기만 하고 조회수만 올려주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아서 다 처리해준다. 뭐가 가치 있는지 아닌지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서 그거 만들어준다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관없이요.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 그 진짜와 가짜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다 이거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뭐냐? 우주라는 것은 데이터의 흐름이고 데이터 흐름을 가장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그 가장 가치가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이런 거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도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중앙에서 하느냐 각각 분산된 처리 장치 프로세스가 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이런 걸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자본주의는 왜 사회주의를 이겼냐? 간단해요. 그 데이터 처리 장치가 더 효율적이라 가지고 그 사회주의보다 생산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뭐 핵폭탄을 많이 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오히려 군비 경쟁했으면 자유주의는 망했다는 거죠. 오히려 핵폭탄 때문에 자유주의는 사회주의를 이겼다는 거예요. 핵폭탄이 있으니까 사회주의가 아무리 재래식 무기를 늘려도 그래 이왕이면 같이 죽는다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군비 경쟁이 아니라 핵심은 데이터 처리 장치가 분산된 여러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잘못된 결정 내리면 바로 또 다른 프로세스가 그거를 그 잘못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또 교정을 해낸다 이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시장의 능력,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 집중적인 계획 정제보다 자본주의가 분산된 여러 시장의 여러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정보의 비대칭성 없이 정보가 자유롭게 공개될 때 우리는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게 자본주의자잖아요. 그만큼 정보 데이터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자본주의의 승리도 데이터로 본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데이터 흐름으로 다 보는 거죠. 뭐 실제로 그렇긴 해요. 그 사회주의가 사실 그 1970년대 중후반부터 결국은 그 도입되기 시작한 60년대부터 조금 나갑니다만 그 경쟁에서 결국 사회주의는 졌거든요. 그 컴퓨터 기술의 처리 응용이 있어가지고 그걸
적용을 못 해버렸단 말이죠. 일반 생산 현장에. 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는 그것을 적용해서 결국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데이터가 많이 쌓이긴 쌓이는데 공산당은 어떻습니까? 공산당 중앙위원회 몇 명이 모여가지고 결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모이는데 그 몇 명이 모여갖고 그게 과연 결정이 제대로 되었겠냐 이거죠. 우리가 뭡니까 총균세 제자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중국의 문제가 뭐냐. 그 중국이 명나라 때 그렇게 전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는데 왜 그거를 근대로 못 나갔냐 말할 때 항상 하는 게 명나라의 해금 정책, 바다로 나가는 걸 금지했잖아요. 그걸 누가 했느냐? 황제가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개별적인 차원에서 내리면 이걸 또 다른 쪽은 해금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이렇게 했으면 계속 그 정화의 남해 대원정을 만든 그 중국의 고도의 선박 건조 기술과 여러 가지 항해술이 남아가지고 중국이 세계를 제패했을 텐데 황제는 단 한 명의 프로세서가 딱 중앙 집중에 처리해버리는 거죠. 데이터 딱 들어보고 야 이거 잘못했다가 몽골 사람들 침략도 못 막겠고 괜히 바다로 했다가는 저 지방 세력이 부자가 되겠다. 야 그냥 바다 끊어버려. 그냥 몽골에 우리 저 대륙에 오는 유목민족의 세력을 막아야겠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 내린 황제의 어떤 결정 때문에 이게 결국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 집중적 처리 방식이 현대 지금 자본주의까지는 분산 처리보다는 불리하다는 거죠. 이 데이터를. 근데 지금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빅데이터와 지금 컴퓨터 기술의 발전을 인해 가지고 오히려 코로나19 사태 때 중국이 초기에 아주 혁혁한 공헌을 세운 게 그게 다 모여지니까 다 처리해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통제를 잘했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다 뭐가 아니냐가 뭐가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정치 체제도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더 무섭게 말하면 민주주의도 몰락하거나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 처리 조건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여기서는 유발하라에 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은 민주주의와 독재도 본질적으로는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처리하는 경쟁이다 이거죠. 로마 때 평민들의 호민관이 있었고 원로원하고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집정관 해가지고 권력이 분산됐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하다가 로마가 황제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때는 황제가 들어오는 중앙 집중이 더 데이터 처리를 잘하니까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 건데 마찬가지로 21세기 민주주의도 데이터 처리 조건이 이제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양자 컴퓨터 나오고 이래가 바뀌어버리면 중앙 집중이 더 효과적이라면 다시 민주주의는 지금의 어떤 근대 민주주의는 몰락하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상당히 좀 경고를 하고 있죠. 네네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사실 뭐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또 하나의 형성된 관념이 있죠. 민주나 자유나 평등이라는 관념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건 다시 돌아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뭐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중앙 집중을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글쎄요 분산이 결국은 우리 과학이든 정치든 모든 뭐 권력을 인류 역사의 어떤 흐름을 보면 그 분산이 대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그럴까?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어떻든 현재 지금 어쨌든 기술 혁명이 나오면서 이 정치 과정 기존의 정치 과정보다 너무나 많은 이제 이런 데이터 양들이 폭주하면서 네. 유권자나 의원들 정부가 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지금 들어도 인간은 과연 신이 될 것인가? 저긴 이거 들어도 아니 노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인간 중에 일부가 신이 되겠죠. 아 일부가 신이 된다. 그 인간이라는 게 그러면 소수 인간은 신이 될 것이다. 예스. 나머지 인간들은 기술 인본주의와 이제 데이터 교에 따르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위험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나머지 인간이 어떻게 될지 그건 고민해야 될 문제죠. 생각해보니까 모든 인간이 신이 되는 건 의미가 없겠네. 아 그러네요. 왜냐면 그래야 신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네. 뭐 수많은 인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몇몇의 신들이 있어야 이제 신인 건데 모두가 신이면 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아 뭐. 그러면 인간은 신이 될 것 같아요. 몇 명만. 그러니까 하다못해 네. 지금 뭐 그렇죠.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미 어찌 보면 신의 반열에 오른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이 엄청 숭상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마 그런 사람들은 범죄 뭐 꼭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들은 웬만한 살인 정도 범죄 저지르지 않고는 네. 죄가 아닌 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웬만한 범죄들은 다 어마어마한 변호사,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어지간히 벌금형 정도로 다 나올 수 있으면 벌금형은 그 사람들에게 형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갑자기 뭐 500억 벌금 때려. 근데 난 한 3조쯤 있어. 네. 500억이 별거야? 음. 그건 주면 되지. 그건 나한테 어떤 형벌도 아닌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그 어떤 전과 때문에 뭐 그 일을 못할 공무원도 당연히 아닐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상 죄를 웬만한 죄를 저질러도 처벌도 받지 못해. 그리고 실질적인 처벌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를 SNS며 이런 데서 막 숭상을 하고 요즘 막 돈 많고 막 스토커 있고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제 숭상하니까 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또 다 듣고 니네 부자 되려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얘기 하나에 또 다들 반응하고 하니까 어쩌면 일정 부분은 신의 자리에 뭐 오른 거나 다름없다. 네, 이미 신에 오르라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왜냐하면 정보는 돈, 데이터는 정보, 정보는 돈, 돈은 권력, 권력은 힘, 그리고 법 위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저는 이 신이라는 게 결국 뭐 영원히 살고 좀 초인적인 힘을 갖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들었거든요. 근데 인간 위에 서 있는 사람, 신, 정보는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은 지금 벌써 이미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에 바탕한 정치 구조, 전통적인 정치 구조가 지금 뭔가 새로운 대안을 비전을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죠? 이런 지금 변화에 기술 인본주의와 데이터의 폭주에 제동 장치를 잘 못 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자꾸 이렇게 진화되다 보면 민주주의, 독재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질 건데 이걸 과연 누가 제어할 것인가? 그게 과연 지금의 인류인가? 아니면 진짜 호모 데우스가 된 소수인가? 아니면 진짜 알고리즘 그 자체인가? 이건 이제 하나의 어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네. 인간들이 다수는 아마 큰 의미가 없는 세상이 머지않은 미래에 그럴 거예요. 좀. 이미 상당 부분은 온 것 같고. 여기에 따르면 제가 이 책이 2017년쯤에 네.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따르면 그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교의 계명이 있거든요. 데이터교라는 게 기본 계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교니까. 계명. 네. 그 계명이 뭐냐면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흐름을 보다 많은 매체와 연결해서 극대화시키고 모든 것을 시스템에 연결하라. 이게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뭐 모든 것들에 뭐 유튜브로 찍고 다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많은 매체를 다 연결하고 그리고 시스템에 계속 연결시켜 놔라. 이게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정보 자유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에서도 스마트폰에 맨날 뭐 앱 깔 때마다 물어보잖아요. 뭐 정보 제공하겠습니까? 뭐 아니라고 막 발버둥을 쳐보지만 어쨌든 앱 업데이트하고 앱 좀 편하게 쓰려고 하면 다 제공해야 돼. 네. 그럼 결국 이제 내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여튼 난 별로 안 하고 싶었던 내 선택을 다 하게 돼 있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그들에게 다 제공되고 보고가 되고 심지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라지지 않고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남아 있는 거죠. 절대 안 사라지죠. 네. 그렇죠. 요즘 특히나 태어난 친구들은 아이고. 아니 지금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구글에 사람들이 구글이 전염병, 감기 이런 유행병을 더 빨리 감지하잖아요. 사람들이 콧물 증상 치고 이런 게 쫙 나오면 지금 이제 뭔가 유행성 바이러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 이거죠. 사실 지금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이 책에도 2017년에 벌써 이야기하는데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 하루에 내 차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서는 시간 한두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거의 뭐 주차장에 항상 있잖아요. 그럼 알고리즘 연결해 갖고 내가 딱 출근이나 어디 관리할 때 차가 탁 오고 그리고 그죠? 내가 어디 또 이동하려 할 때 차가 타고 오면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 차를 꼭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의 자가용이 10억 대인데 그 알고리즘에 다들 동의하면 5천만 대면 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뭡니까 공해 그죠? 연료도 효율적이고. 그 대신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게 있죠. 자기 프라이버시는 다 단념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다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어디 있고 뭘 하는지 내 시간 모든 내 생활을 다 갖고 제출을 해야지 이게 가능해지니까. 근데 지금 이게 2017년에 나왔다면서요. 네. 챗 GPT 나오는 게 불과 올해부터 저희는 막 계속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들으면서 느낀 게 지금 책을 쓰면 다르게 또 얘기할 것 같아요. 이번 하라리가 만약에 썼다면 네. 그럴 거야 아마. 이 챗GPT 혁명은 또 새로운 네. 느낌이고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도 보니까
인공지능이 추론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추론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 잘 분석하고 사람들한테 결과물 내놓는 네. 수준이 아니고 네. 추론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 실험이 뭐였냐면 노트북, 뭐 계란 9개, 뭐 연필 몇 자루, 그다음에 뭐 또 공책인가 이거 몇 개를 주고 이거를 떨어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한번 쌓아봐라 이런 미션을 준 모양이에요. 근데 기존의 인공지능이라면 뭐 무게별로 그냥 이렇게 쌓고 뭐 이런 거 했겠지만 네. 이제는 얘가 계란 위에 뭘 놓으면 어느 정도 흔들릴까 이런 거 고민을 하면서 하여튼 추론에 성공해서 그걸 이제 안정적으로 쌓는 법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점점 우리는 이 얘네들은 저 욕망이나 자아 이런 게 없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마음 한쪽으로 안심을 좀 하는 게 있었다면 어쩌면 뭐 하라리 얘기대로 그들은 추론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가졌던 그 영적인 무엇을 네. 충분히 가질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욕망이라 부르는 우리밖에 없었던 거로 생각했던 것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AI 신한테 우리는 다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 AI를 움직이는 것도 결국에는 돈일 것 같거든요. AI를 움직이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내가 제품을 홍보를 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 다 사람들이 챗 GPT한테 먼저 물어봐. 그래서 얘한테 묻는 거예요. 요즘 제일 나한테 만약 건강에 좋은 이건 뭐야? 라고. 그럼 얘는 학습을 해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걸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난 데이터를 쏟아붓는 거죠. 광고비를. AI가 학습할 수 있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어쨌든 돈으로 밑으로 깔아서 정보를 막 쏟아내면 얘들과 대답을 하는 걸 사람들이 믿으니까 얼마나 쉽게 선동할 수 있겠어요. 아니 물론 뭐 그렇게 이제 암울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실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그 80년대 90년대 그 아이돌로 유명했던 여배우가 그 어느 프로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일상을 자기는 막 그냥 인스타그램 이런데 뭐 모든 걸 다 올린다. 그래서 이거 너무 좀 하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신문을 보니까. 근데 거기 이런 어떻게 보면 유발 하라리의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자기 모든 사생활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느냐. 그건 결국은 자기 경험을 데이터로 자꾸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생존의 문제로 본다는 거죠. 내가 지금 여전히 가치가 있다. 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자기 자신하고 시스템에 증명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지금 이제 신도 없고 인본주의도 없고 결국 데이터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다 이거죠. 데이터가 모든 걸 차지하니까 데이터가 신처럼 모든 걸 지켜보고 내 모든 걸 기록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협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 앞에 내가 더 자신을 보여줘야지 내가 더 구원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우리가 이해가 안 됐던 리얼리티 쇼에 나와서 왜 개인의 사생활이나 저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싶은 거를 잘 이야기하러 나오냐. 데이터의 그 흐름하고 연결이 끊어지면 인생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치가 경험을 한 게 가치가 아니라 예전에는 인본주의에서는 경험을 한 게 가치가 있는데 그 경험을 데이터로 전환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지금은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결국 뭐 네. 근데 신 앞에 자꾸 거짓으로 네. 나타나. 아니 그게 내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뽀샵하고 네. 신 앞에서 맨날 거짓말해. 신 앞에 예쁘게 보이고 싶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거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다. 네. 고대 바빌론에서 처음 문명이 도시 문명이 났다는 바빌론에서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밤하늘의 별을 관측했다 이거죠. 과연 이제 뭔가 하늘의 뜻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신의 뜻은 뭔가라고 봤는데 그다음 유일신이 나오면서 별 보지 마라. 다 그 별을 만들고 이 모든 걸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경전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게 신과 성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넘어온 거는 결국 다 필요 없고 인간이다. 너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의 진리, 진실은 네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 그죠? 인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는 뭐냐? 알고리즘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이제 바뀌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위대한 알고리즘이 어디서 오는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그 구글의 알고리즘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다 개별적으로 각각 자기 분야만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걸 다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뭔가? 그래서 이게 유발 하라리 나중에 뭐 유기체는 알고리즘도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전제를 깝니다만 어떻든 결국 뭐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실제로 미래를 그렇게 예측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기술이 완전히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또 남한과 북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같은 기술을 쓰면서도 남북한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가능성, 시나리오다. 근데 예전에 자기가 말했듯이 역사 공부를 왜 하냐.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온 상황에 대해서 그 기원 한번 추적해 보면 거기서 벗어나서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쫙 한번 해보다 보면 너무 암울한 미래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결국 이런 고민을 해보자고 결론을 내리고 있죠. 네. 정말 유기체는 알고리즘이고 생명은 데이터 처리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인가? 챗GPT 해봤다고 그랬죠? 네. 최근에 물어본 질문이 뭐예요? 최근에? 별 생각 없어요? 저 유튜브 뭐 콘텐츠 만들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 물어봤어요? 네, 그것보다 내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는 이건데 네가 한번 쓰기 쉽게 해봐. 어떤 소재로 할지 20강으로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쫙 나오더라고요. 괜찮았어요? 도움은 많이 됐어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네. 저는 최근에 검색 혹은 뭐 이렇게 물어봤던 게 뭔데요? 이제 나이가 이제 제가 점점 들어가니까 이때 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물어보니까 네. 소백지향 홍삼을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걸로 당연히 말하겠죠. 엄청 똑똑한 녀석이니까. 챗GPT도 인정하죠. 소백지향 홍삼. 네. 여러분 면역력이 정말 중요한 또 계절입니다. 네. 막 기침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소백지향 홍삼으로 여러분 면역력도 좀 지키시고 네. 그리고 또 온 가족이 같이 또 건강해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소백지향 홍삼에 또 다양한 뭐 아이들 위한 뭐 키즈 통통 젤리라든지 또 어르신들 위한 여러 가지 진액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소백지향 홍삼과 함께 건강한 하루하루 이뤄 나가시면서 이 AI와 잘 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백지향 홍삼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한테 광고를 주시는 모든 분들은 약간 천재인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게 평생 데이터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뭐 못 벗어나죠. 네, 평생 남아 있는 아유. 데이터 속에. 나중에 사업 그만두시면 그게 걱정이에요. 안 그만두시죠. 안 그만두시겠지요. 네. 자, 하여튼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네, 근데 저는 뭐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읽었던 책 같은데 그 프랑스의 셰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네. 그 셰르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인간과 지구를 뭐 장대하게 한번 분류를 해봤거든요. 뭐냐하면 근본적으로 시간의 흐름들을 보면 의식화의 대상이 갈수록 확대된다는 거죠. 의식의 대상, 의식할 수 있는 주체들이 계속해서 확대돼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존엄하다, 존경하다, 그것은 의식을 하는 뭔가 생명의 존재다는 것이 갈수록 확대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우리 역사 시작될 때는 소수의 지배자들 있죠. 왕족 귀족만이 인간이었잖아요. 네. 의식할 수 있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그때 노예가 동물이었거든요. 말하는 짐승이었던. 근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노예가 말하는 짐승이 아니라 이제 인간으로 다시 들어왔잖아요. 확대됐잖아요. 소수의 귀족에서 노예도 인간으로 되었고 이제 국민이 되었잖아요. 그 많은 이제 모든 인간이 존엄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20세기부터 또 나온 거 아까 말한 동물도 감흥하는 존재. 동물도 이제 하나의 어떤 의식의 주체고 보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더 정밀한 측정 단위가 나오고 좀 더 과학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파장이랄까 여러 가지를 측정하는 단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결국은 동식물을 넘어서서 광물이랄까 이런 것 조체에 대한 것도 새롭게 규정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셰르의 말에 따르면 결국 이것을 전부 의식화의 존재들이 확대돼 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다.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이제 하나의 어떤 만유가 다 고귀한 존재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 아닌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범신론 약간 느낌이 납니다만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식의 생각으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그 저희들이 세 가지 원리라는 로렌스 토브라는 미래학자의 책을 다뤘습니다만
그 톱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거든요. 물론 앞으로 한 3, 40년은 되게 위험하다고 보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적정 경제로 회귀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 경제 결정론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의 시대가 뭐 지난 시대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시대 그리고 지금 지식 자본의 시대, 흔히 말하는 상인 카스트의 시대와 노동자 카스트의 시대에서 경제가 중요한 것이고 새로운 제2 정신 종교의 시대에 오면 인간은 적정 경제로 돌아와 가지고 결국은 경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정신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옮기게 되고 오히려 인간은 정말 그때 새로운 신처럼 될 거라고 이 사람은 인정해요. 그렇게 또 갈 수도 네,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유발 하라리의 뭐 생각에만 그렇죠. 집착할 필요는 없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네. 좀 더 너무 한 책에만 의지하지 말고 네. 다양한 책들 보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도 좀 다양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당백 드디어 이제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를 이제 네.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호모 커피우스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류군요. 네, 새로운 인류 커피 인류. 네, 커피 인류는 1kg 커피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1kg 커피의 다양한 맛과 향을 여러분 집에서 편안하게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집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 머신용 캡슐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오늘로 마무리하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